안녕하세요. 진정 토크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들, 조세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원전 문제도 지난번에는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지금 복지를 과감하게 늘리고 공무원 수를 늘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이슈별로 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지금 그 과감한 증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텐데요. 조세와 회계 전문가이신 박홍식 회계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나오신 분 중에 가장 젊은 출연자께서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증세 의지, 그것도 이제 특수 아주 고소득층과 그 다음에 그야말로 잘 나간다는 기업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 예. 그래서 늘리고 있는 복지 정책에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그런 증세 의지를 표방하면서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증세 또는 이제 조세 문제는 네. 굉장히 뭐랄까 누구라도 쉽게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거에 대한 그 개개인의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네. 그리고 이제 조세 형평성, 우리가 말하는 조세 공평, 네. 수직적 공평 또는 수평적 공평,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개인마다 다 생각이 다 또 이렇게 다를 수 있다가 아니라 다릅니다, 실제로. 네,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리고 그런 다른 부분을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제 정치가들은 그런 부분을 또 이제 교묘하게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방을 했는데, 네. 그러다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말이고, 정권을 잡기 위한 말이고, 또 이제 국가를 운영하려면은 자기가 말한 거하고는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네. 계속 그런 상황이 나타날 거고, 일단 그리고 그냥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특히 이 세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가치 판단의 문제가 기저에 깔려기 때문에 그 가치 판단의 문제를 한번 먼저 되짚어 보고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세금이라는 거는 어떤 사유지, 아니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사유주의에 반대되는 자본주의를 따르냐, 아니면 사유주의를 따르냐, 아니면 우리는 사유주의를 넘어서 그냥 다 같이 잘 사는 북한 같은 공산주의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데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세금 문제는 다르게 자기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르게 펼쳐지겠죠. 예.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문제부터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의 조세 정책은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 정부의 조세 정책을 제가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고소득자 또는 이제 거대 대기업, 말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쪽을 이제 증세를 일단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이 바라보는 또 이제 지난 선거 때 본인들이 내세운 정책, 그리고 본인들이 지지자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그런 표현들이 결국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는 본인들이 보는 그 국가관 또는 이 국가의 미래관, 본인들 안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서 자연스럽게 출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정책이 좋거나 성공을 거두거나 그거는 별도로 그냥 이 정책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이념에서 그들이 네. 가진 이념 때문에 나오는 정책들이다. 그 이념 플러스 또는 뭐 이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선거 과정 또는 본인들의 이제 지지자들한테 지지 세력을 공약하는 얻건 뭐 지지 세력을 얻으려고 펼쳤던 공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평소 생각했던 그런 세계관 또는 국가관 아니면 그런 사회관 세상을 보는 눈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현 정권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뭐 극심한 이제 뭐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분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분명히 있을 거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관이 분명히 있을 거고 사회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저 박혜 기사님께서 말씀을 되게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원래 좀 그런 성격인데 네. 우리 박혜 기사님은 딱히 이거를 말을 하고 싶으실 텐데 그 얘기를 못하고 그들이 가진 생각에서 나오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니까 계속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정부가 그 지난 2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라는 거는 이제 세금을 몇 % 띄어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득에서. 그러면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5억 원 이상 1년에 버는 사람들은 기존에 40%를 세금으로 냈는데 그 42%를 걷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 얼마입니까? 40%면 2억 원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2억 42%니까 그럼 얼마예요? 2억 5천만 원을 내는 아니죠. 2억 2천만 원. 아니죠. 2억 2천만 원이 아니라 2%를 더 걷는 거기 때문에 2%니까 5억에서 2% 2억 1천만 원. 2억 1천만 원 더 걷는 거죠. 1년에 1천만 원을 더 걷어가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2천억이니까 그 이거는 기업의 매출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이제 기업의 영업이익. 아니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다 빼고 영업이익. 나는 게 이제 순이익인데 영업이익 아닌가요? 그 이제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이제 손익계산서 관점으로 얘기하면은 영업이익 밑에 판매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거 깔려서 빼고 버는 게 순이익. 차감전 순이익입니다. 그러면 이건 순이익 2천억 이상의 기업들에게 지금까지는 22%를 걷었는데 25%를 걷어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2천억 이상 기업들이 얼마나 되나요? 아마 지금 확인된 말은 한 129개라고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3% 정도를 더 걷는 건데 그 미니멈 2천억이라고 하더라도 2천억 이상이니까 평균 잡아서 3천억이다 우리가 본다고도 그러면 3천억에서 3%면은 얼마입니까? 3천에 9억 정도 되는 거죠. 9억. 그럼 1년에 9억을 129개에서 더 걷으면은 얼마입니까? 9억 한 1,100억 정도 되는 1,100억 더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면 1년에 5억 이상을 버는 사람은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알기로는 한 9만 한 3, 4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9만 명한테 1년에 1,000만 원을 더 걷으면은 그거는 얼마인가요? 얼마 안 되죠. 아마 9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억 원이니까 900억 900억이냐? 네. 그럼 다 합쳐봤자 이게 지금 2천억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산술적으로 나타나면 그러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러는데 지금 계산된 통계청에서 조사된 바로는 9만 3천 명한테 2%를 더 버리면 아마 그게 3조 4천억 정도 3조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조 정도. 그럼 3조. 그다음에 그리고 기업들은 아마 2조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합치면 5조, 6조. 넉넉하게 봐도 6조. 6조인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을 17만 명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17만 명을 늘리면은 연금이니 이런 걸 계산하면 기본적으로 300조? 그래서 뭐 하도 말은 많은데 뭐 300조도 있고 뭐 100조도 있고 말은 많은데 어찌됐든 뭐 적게 봐도 100조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100조의 예산을 지금 6조 더 걷는 걸로 빼겠다는 건데 그게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짓을 지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올리겠다. 예. 그러면 집을 팔겠습니까?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안 팔죠. 절대. 어차피 2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은 임대만 해줘도 수익이 나는 건데 네. 그거를 안 파니까 집이 나온 집이 점점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예. 전반적으로 아무리 뭐 계산이 좀 늦긴 하지만 해보면은 엄청나게 불합리하고 이거 가지고 이들이 하는 복지 정책에 재원을 조달한다는 건 턱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이런 그 증세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이 증세 정책이 세금을 더 걷는다라는 의미의 세금을 더 걷어서 뭘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현재 세금을 더 걷어서 뭘 하겠다는 이 의미 이런 정책은 결국은 그 정말로 세금을 필요로 한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소득세를 안 내는 면세점 네. 이하가 지금 47%, 48% 수준입니다. 저는 46%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게 47, 8% 정도가 아예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연봉 네. 5천만 원 이하면은 거의 세금을 안 냅니다, 지금. 그렇죠. 예, 연봉 5천만 원 이하면 거의 세금을 안 내요. 지금 면세점이 거의 50% 육박하는 나라거든요. 네. 이미 그 소득세, 그러니까 국가가 살림을 하기 위해서 벌어들이는 세금을 직접세, 간접세 비율이 있는데 직접세가 우리나라가 한 55% 정도 됩니다. 간접세가 45% 정도 되고, 그러니까 얼추 한 뭐 50대 50이라고 보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중에 소득세, 그러니까 직접세는 이제 소득세하고 이제 기업이 내는 법인세 네. 두 개가 가장 큰데 소득세가 한 28% 정도 돼요. 그 이제 개인 소득세가. 그리고 기업 법인세가 그 나머지를 다 차지하고 있고 상속세는 거의 없습니다. 상속세는. 근데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이미 고소득자라고 소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은 여러 가지 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지만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어요. 세금을 내고 있고 그들로부터 뭐 세율 2% 3% 더 내라고 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만한 그런 조세 수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만약 이 조세 수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40%에서 난 60%, 70% 그리고 법인세도 2천억 이상은 50% 내. 이렇게 해야만이 그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그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지. 이 2%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재원 마련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라기보다는 뭐랄까 보여주기 위한 또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그런 일종의 정책일 수 있는 거지. 이게 6조 재원 조달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씩 더 걷다 보면은 네. 벌써 소득의 절반 정도를 지금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개인소득자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예 외국으로 가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구에서는 이제 그 세금을 피해서 탈출한다 이런 게 좀 아예 그냥 외국에 가서 뭐 거기 이민 국적을 네. 취득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네. 유럽에 특히 복지가 잘 됐다고 하는 나라의 국민들 중에는 고소득자들이 다 인근 세율이 적은 나라로 이민을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세율을 점점 낮춰가는 상황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나라들도. 이 세금은 네. 이게 그 수많은 이론이 존재하고 수많은 실증 연구들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 실증 연구에 대한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세금을 걷어야 될 때, 그러니까 세율을 얼마큼 했을 때 가장 많이 세수가 확보되냐. 뭐 이제 모르시는 분은 뭐 세금만 100% 걷으면 가장 많이 세수가 확보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증 연구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고, 과거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지금 칭하는 레이건 대통령이 취했던 그 시장 경제 정책도 이런 이제 세율을 어느 선에서 거뒀을 때 가장 장기적으로 어느 선에서 어느 세율을 거뒀을 때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하고 꾸준하게 네. 확보하고 경제 정책을 잘 할 수 있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이론을 토대로 해서 그런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레이건 이후 미국 경제가 한 10년, 20년 장기 호황을 누렸던 것도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70년대 미국에 안고 있던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 이런 거를 이제 레이건노믹스로 이제 극복을 해서 그 효과가 이제 기반을 잘 그 효과가 이제 민주당 정부, 특히 클린턴 정부,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빚을 많이 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 정책은 뭐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1년, 2년 취해서 정책이 그 효과가 나오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런 정책은. 네. 그거를 왜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정책은 그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효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야 되거든요. 이 세금 문제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 문제의 기본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가들은 이제 국민을 양쪽으로 이렇게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쪼개서 지금은 굉장히 가진 자, 안 가진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국민을 이제 쪼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분명히 가진 자인데 그분도 나는 안 가진 자고 나는 불쌍한 서민이다. 근데 서민이 어떻게 그랜저를 탑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1%대 99%라고 지금 이 사회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뭐랄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집권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세계관을 그렇게 사회를 그렇게 보시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그런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이 조세를 현재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세금 낼 수 있는 기업이 적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미 연봉 5억인 이상인 사람은 얼추 계산해보면은 세금을 2억 정도 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기타 세금, 그러니까는 국민연금 한정돼 있지만은 의료보험료, 연봉 5억 정도 되는 사람은 의료보험료도 3편 정도 되니까 1,500만 정도 내야 될 겁니다. 거기다 뭐 고용보험료, 기타 등등. 그리고 연봉 5억 이상인 사람은 소비도 많이 할 겁니다. 연봉 그렇죠. 5천만 원보다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간접적인 부가가치세도 더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많이 내고 그리고 있어요. 그 숫자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기업들도 전 사실 129개라는 거는 몰랐는데 아니 500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500개도 안 되는 거죠. 택도 없는 건 500개는커녕 150개도 안 되는데 거기서 뭐 3% 더 걷어봤자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권의 복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아주 현금을 나눠주는 쪽의 복지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국민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서 너무 광범위하게 사실 그런 복지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복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아직 3만 불을 못 가고 있는 이 경제 수준에서 이게 적절한 것인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세대, 그러니까 과거 세대, 선배 세대, 그 전 세대, 우리 후배 세대, 그 제 세대, 그 세대들이 이 사회를 보는 그런 공통된 가치관 또는 우리 후배들에 대한 후손이죠. 후손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뭐 이런 식의 그 은연중의 은연중의 그런 가치관 또는 생각을 그런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거 뭐 아니 모든 좋죠. 사람이, 또 예. 당장 내 주머니에 뭐 돈이 뭐 1, 20만 원이라도 더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 생각만 하고 살면은 예. 진짜 내 자식은 어떡하라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걔들이 예. 컸을 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 걸 고민 안 하고 당장 정말 뭐 다 싫어 그냥 나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거는 굉장히 속된 말이지만은 그럼 뭐 나라가 계속 지속될 수가 없죠. 지속될 수가 없고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세금 문제를 할 때는 항상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국가 간, 사회 간, 그리고 공동체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 이 세금 문제는 특히 개인적인 그 양심의 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죠. 네. 지금 탈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 열심히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금 낼 사람도 없고 기업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면세 혜택을 받고 있고. 네. 결국 면세점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네.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점점점 낮춰서 네. 예를 들면 연봉 5천만 원까지는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거의 안 된다고 보죠. 연봉 3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세금을 다 내야 된다.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권을 유지 못하는 거죠. 표로 다음에 정권을 다시 근데 사실은 거고. 이 정권의 주 지지 기반층이 또 그쪽이 많이 있다고 아마 이 정권은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이 문제는 참 이게 재밌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될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정부가 서민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정부인지, 그리고 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게 정부인지, 아니면 서민을 계속 서민으로 있게 하겠다는 게 정책 모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꾸 뭐랄까 이제 불평등, 불공정, 소득 불평등을 내세우다 보니까는 이런 정책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그 차이가 주는 게 그 사회의 모든 그 정책 기반이고 그 사회가 실현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쉽죠. 그러면은 그냥 가난하게 살면 되죠. 그러니까는 이게 빈부의 격차가 지금 여기 가난한 사람, 부자. 그래서 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득 수준이라고 보고, 가난한 사람, 부자. 여기는 빈부의 격차가 요 정도예요. 근데 이제 경제가 크고 산업이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러면 이 전체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프가 이게. 그럼 가난한 사람도 올라가고 부자는 아마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소득 불평등이 더 커졌잖아요. 커졌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죠. 전에 낮았던 분들도 많이 네, 올라가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점으로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좌파 정부는 이거가 선이 아니다. 이게 선이다. 이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 건 무조건 아니고 여기가 아무리 높아도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 이게 이거를 줄이는 그렇죠. 쪽으로 지금 맞춰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과연 이 정책이 맞냐라는 게 굉장히 좀 의문이 들고, 그러니까 증세 정책, 그러니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제 이제 그때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이제 규제 개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효율성을 높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세 수입을 확보하려고 했던 게 그 정책 기조였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옳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럼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대기업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적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이
한 5손가락 안에 예. 꼽잖아요.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하는 재벌이라고. 재벌이라고 이름은 붙여 있고 또 재벌 소리는 또 대기업들이 듣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재벌이라고 할 만한 대기업은 5개 손가락 안에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뜯어내지 못해.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너무나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들인데 어차피 우리 기업들도 그 기업들이 본사를 외국으로 옮겨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우리의 그 조세외에는 아주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거죠. 결국은 이제 기업은 그러면 이제 밑에서 세금 안 내던 사람이 다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면 다 아우성을 치면서 자기들 기반 다 무너지는데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닌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재밌기도 하고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세금 문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예. 재밌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 끔찍한 일이죠. 국가 전체적인 걸로 보면 이대로 가다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거의 20년 가깝게 2만 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만 불인데 3만 불, 뭐 PPP는 뭐 명목소득은 3만 불 넘는다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인 거는 오히려 왜냐면 그만큼 돈을 쓰면 액수가 커지면 그만큼 더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는 그 만족감은 그렇게 오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건 개인적인 느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제 이거는 이 언론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자꾸 특히 요즘 그 젊은이들이 말하는 그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 헬조선. 네, 헬조선. 그 단어를 참 누워서 침 뱉긴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렇게 불평만을 표현한 건지 모르겠으나 자꾸 이제 그리고 88만 세대 뭐 20대 뭐 태반이 백수 이런 식의 그 단어라든지 우리끼리 막 그 패배주의에 젖어서 뭘 해도 안 된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이용했죠 지금까지 이제 정치가들이 이용을 했고 물론 뭐 복지 당연히 해야죠. 뭐 그 복지를 안 하는 국가는 국가일 수가 없는 건데 당연히 해야죠.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적대감, 적의감, 알게 모르게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은 세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점점 들을 때마다 자괴감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정부나 이런 사회의 어떤 기관이나 또는 또 부자들이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욕하게 되고, 그럼 사회 전체가 불안해지고, 그 불안하다 보면 또 욱해가지고 범죄 생기고, 그럼 또 다른 국민들이 세금으로 그 사회적 비용 다 감당해야 되고, 악순환 아닌가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이제 적이, 타인에 대한 악의 이런 거를 항상 품고 살다 보면은 결국 그 사회는 이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세금 문제도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증세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가난했을 때는 정말로 고소득자가 다 세금 냈어요. 그걸로 산 거예요. 가난했을 때는 세금 내는 사람이 없는데. 돈을 못 버니까. 네, 그때는 뭐 70년대 초반에는 면세점이 70%가 넘어요. 그나마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 70%가 세금을 안 냈다. 네,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소득이 워낙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대부분 다 소득이 벌어들이고 나름대로 다 대학도 가고 뭐 군대도 가고 다 사회 봉사하고 의무를 다 부담하면서 사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이 세금 조세 의무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은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왜? 가난한 사람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 돼요. 버는 만큼 일부는 세금을 내야 되죠. 네, 적더라도. 단 1%라도 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그 가치관의 문제고 그 사회 구성으로서의 소속감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나는 그 사회에서 소득은 있지만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은 복지도 바라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논란이 되는 그런 발언일 수 있는데 저 같으면은 뭐 제가 소득이 많은 건 아니지만은 세금을 만약 면세점 이하가 돼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쪽에 그 이제 면세점을 줄이겠다 정부가 하면은 저는 반대를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회에 살고 있다는 그런 소속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당당함의 문제도 있어요. 이거를, 이거 나는 그냥 세금 안 내는 게 좋아. 나는 그냥 됐어.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얹혀 살래. 이렇게. 그거는 염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놓으면은 국가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당당하게 적으면 적은 대로 세금을 내고 많으면 많은 대로 세금을 내는 이런 그 사회 분위기를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저기 뭐 5억 이상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한테 50% 60% 내라고 하면은 낼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그래도 뭐 남는 소득이 있으니까. 근데 뭐 욕하면서 내겠죠. 욕하면서 내다가 다른 나라로 도망갈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냥 이미 가는 거예요. 욕하면서 내거나 처음에는 내겠죠. 그러다 자기도 방법을 찾아서 뭐 탈세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난 그럼 뭐 딴 나라 가서 살래 이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서든 그들은 방법을 찾을 거라고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그들이 떠나면은 세금은 준다고요. 세금이 주는 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줄죠. 지금 그들의 담세율이 대단히 높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우리 결국은 세금은 누구나 계속해서 예를 들면 3천만 원, 2천만 원만 돼도 세금 내라 이러고 나오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적어온 게 있는데 네. 있구나. 소득세도 상위 10%가 75%를 좀 내요. 그렇죠. 상위 20%가 90%를 내고요. 그러면 상위 20%가 90%의 국가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소득세. 네. 법인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법인세도 비슷해요. 법인세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법인세도 비슷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대기업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 말씀드린 것처럼 2천억 이상 기업이 129개인데 산술적으로 3%를 올려도 3천억이다 쳐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산되는 수치로는 얼추 2조 3조 정도, 2조 7천억, 3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년에 3천억 이상, 2천억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거기서 걷어봤자 그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복지는 지금 엄청 늘리고 있는데 이런 비합리적인 이 복지 지금 벌써 우리 경제 수준에는 맞지 않다. 지금 지금 우리 박혜 기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에 맞지 않다라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거는 아니고 저는 복지를 하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가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복지가 더 필요한데 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돼서 이 가난을 탈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다고. 근데 그들한테 이 먹을 걸 주거나 그냥 당장 이거를 주는 거는 현금. 그들이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결국 그들이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임, 어떤 그 사다리를 통해서 결국 부자가 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질을 만들어주는 복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하려면은 부자들은 복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복지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복지 수준이 아니라 복지를 펼치는 그 방법이
저는 잘못됐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의 불합리성. 그렇죠. 그리고 이를테면 뭐 아주 잘 사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싸우다가 시장까지 네, 말도 안 내놓는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이 과연 그 무상급식을 먹을까요? 저는 그건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 무상급식을 한 이후에 애들이 버리는 잔반이 많이 늘은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 잔반 버리는 잔반 수거 비용이 비용도 수십억이에요. 5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만. 서울시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거는 이 세금을 그러니까 그렇게 쓰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낭비를 하면서 네. 세금을 걷는 것은 또 너무 불합리하게 걷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취하는 그 정부의 기본적인 세계관,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되나, 정치 이데올로기, 국가 간 미래관이 결국 그 정책에 투영될 수밖에 없어요. 투영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 그런데 발현된 게 이 조세 정책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지금 세금 문제에서 네.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뭐 아주 자기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척하면서 부자들에게 돈을 더 걷어야 된다. 그래서 복지에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증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게 있다면 뭘까요?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 돈을 걷는 것보다는 네.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해져라. 네.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게 수평적 공평이에요.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수직적 공평. 그건 맞는 거예요. 네. 그거를 가지고 뭐 왈가왈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정명 대표님이 연봉이 뭐 10억이라고 치고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10억을 치고 그러면 이제 5억을 세금을 내요. 네. 저는 연봉이 5천만 원이라서 세금 한 번도 안 내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이 사회에 둘만 있다고 치면은 그 세금 낸 5억에 2억 5천은 제가 쓰는 거고 2억 5천 정명 대표님이 쓰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묻고 싶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정명 대표님이 소득이 많으니까 5억을 내는 게 너무 당연해. 그래서 내가 2억 5천을 써. 그러면 저는 2억 5천 플러스 5천만 원에 대해서 3억의 혜택을 내.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부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이 내는 세금으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네, 남이 내는 세금으로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는 거가 당연하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공정거래위원장이 선임된 분, 뭐 이분이 공정하지 못한 그 과거의 행적으로 해가지고 적폐 대상으로 뭐 말도 많고 했지만 어쨌든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는데 이분 얘기가 삼성은 이 법을 잘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거의 뭐 깡패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기업이 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월급 잘 주고 세금 다 내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건데 너는 돈을 남보다 좀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이 법에 정해져 놨는데 법은 필요 없어. 법하고 상관없이 더 많이 내야 돼.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소득이 좀 적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내서 내가 그 돈으로 내가 좀 쓰는 거는 당연해. 라고 하는 그 아주 지극히 비민주적인 발상의 그 기반이 말하자면 국가 공무원의 특히 공정거래를 관장하는 그 기관의 장이라는 분이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나 공정하지가 않은 거죠.
법을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지극히 애국하는 거고 감사한 일이고.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참 그런 재밌는 그런 의견이 저는 우리 회계사님께서 증세 말고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정직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가 네. 인상적이에요. 어떤 면을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그 말씀드렸던 그 고소득자의 세금을 당연히 저소득자가 써야 된다는 그런 그 발상 또는 사고방식이 그거부터 맞지 않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정부가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국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국가가 폭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폭력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직하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는 굉장히 국민의 의무다. 그러나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고마운 일이고 저 세금 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죠. 네. 기업을 잘해서 돈을 벌어서 남보다 많은 세금을 이미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마워해야 그렇죠. 되는 건데 이건 뭐 사회 악으로 취급을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기업인들이 그 점점 의욕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정직하다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 정부도 알 거예요. 당연히 안다고요. 그럼 모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은 더 큰 문제고. 저는 그 관료들은 안다고 생각해요. 관료들은. 그런데 워낙 똑똑하신 그런데 사람들이니까. 이 정권을 잡은 핵심 주체들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료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관료들은 정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그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전달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분들이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예. 이 정권 잡은 자들이야 사실은 언제든지 선거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천직으로 수십 년 그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되는 건데 잘못된 정책을 펼 때는 전문직 관료들이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냥 끌려다니면서 권력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마 워낙 우리나라 공무원들 수준이 높고 굉장히 다들 뭐 행시 출신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유능합니다. 네, 사실. 그리고 책임감도 높고 그래서 수많은 그런 보고서나 이런 거를 이제 정부 관계자한테 이제 보고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아마 열심히 하실 거라 믿고 이 정부도 아마 알 거예요. 이 세금 내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를. 네. 그래서 제가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국민들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1대 99의 싸움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그건 국가가 아니죠. 그거는 뭐 거의 패거리들이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세금을 필요로 하고 세금을 필요로 한다. 이 정책을 취하려면은 그러면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분들 이 기업들이 우리한테는 소중하다. 그리고 우리의 정책은 지금 129개밖에 안 되는 2천억이 129개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 굉장히 이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정부 하에서 나는 1290개를 만들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정부 2천억 이상이 1200개가 되는 만들겠다. 나는 그리고 5억 이상 소득자를 50만 병을 만들겠다. 이런 걸 당당히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그 정책 안에 분명히 그 정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이 정책 그러니까 말하는 거하고 다른 정책을 취하려니까 언밸런스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미 뭐 정권을 잡았잖아요. 정권을 잡았잖아.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기존에 박근혜 대통령 정에서 시행했던 좋은 정책들이 많다고요. 그 정책을 저는 뭐 적폐라는 말을 누가 또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문재인이 만들었죠. 적폐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약에서 5가지의 그 비리를 얘기하면서 이게 이런 게 적폐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말들을 굉장히 다들 정치가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도 본인들도 뭐 오히려 더 아니 실제로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후보라는 사람들이 더 많은 비리를
골고루 다 했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야, 제주들도 참, 전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골라내도 저렇게 다 갖춘 사람들을 골라내나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 끝으로 우리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우리나라 세금 제도에서 저는 우리나라 그 조세 공무원들도 상당히 유능하다고 굉장히 보거든요. 유능합니다. 굉장히 유능하고 그동안에 세금 안 내고 이렇게 뻗뛰던 사람들도 다 내게끔 지금 집요하게 그걸 하고 있고 저는 더 잘하시라고 격려해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세금 제도에서 네. 가장 불합리하고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조세 행정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그 대부분 다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일반 개인 감출 수가 없어요.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지금 편의점 가서 껌 한 통 사도 신용카드 쓰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탈세나 이런 거는 이제 음성적인 그런 범죄에 관련된 그리고 뭐 전 지하 경제가 얼마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가짜 휘발유 같은 그런 음성적인 거 때문에 이제 이 조세 그 세금이 뭐 탈루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걸 말씀드리면 행정은 이미 가장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조세 행정은 잘 돼 있는데 네. 뭐가 잘못돼? 그 세금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 네. 지금 현 정부의 네. 관점. 그걸 어떻게 바꾸게 할 수 있을까요? 본인들도 되게 괴로워할 겁니다. 되게 괴로워할 거예요. 네. 왜냐면 말은 그렇게 해놨고 네. 그 반대로 취하려니 그건 답답하고 그건 뭐 지지자들 떠나니까 못하겠고.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미 우리나라에 확립되어 있는 조세 행정에서 자기들이 말한 걸 지키려니까 안 어렵죠. 되는 거죠. 어려운 거죠.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맞아요. 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조세 행정이 뭐 나쁘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행정, 조세 제도는 촘촘하고 그리고 고소득자는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못해요. 만드는 게 네. 있더라고요.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뭐 대기업에 뭐 삼성이 탈세하고 뭐 증여세 우리나라에 상속 증여세 내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하고는 저 같은 사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세제예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는 그리고 그 사람들 상속세 우리나라 거의 반 내요. 왜 상속세에 대해서도 왜 스웨덴이나 핀란드, 서구 유럽은 상속세를 폐지하겠습니까? 그 다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상속세를 마치 거기는 뭐 조세 불평등이 없어가지고 상속세를 폐지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상속세를 하는 것이 나라 국가 경제 발전, 기업의 발전을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근본적으로 이바지한 실질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정책을 과감히 그 얘기를 안 하고 취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저도 뭐 방송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뭐 여러저러 뭐 두섬 얘기를 말씀드려서 좀 이게 죄송스럽고요. 다음엔 저도 전문적인 얘기로 한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세금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많이 낸다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너무 적대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왜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거의 그렇죠. 배를 잘라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조금 전에 그 쭉 말씀하신 끝으로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네. 우리가 이 갭이 이렇게 있지만 이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괜찮은 거잖아요. 물론 이게 더 올라가더라도 이 소득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단 만족을 그렇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상대적 비교 평가는 언제나 불만스러워요. 언제나 불만스럽죠. 언제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 소득이 과거에 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올랐고 내 생활이 그만큼 좋아졌다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책이 2천억 이상 되는 기업을 나는 1,000개를 더 만들겠다라는 그런 식의 정책. 네. 그래서 그 기업이 잘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만들겠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입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아주 롤 모델로 연구를 많이 지금도 하고 있고 또 했었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끝으로 그 말씀 드리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처음 나와서 참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혀 처음 같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네. 그럼 다음에 보다 더 구체적인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그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과 복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훑어봤습니다. 뭐 사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들으실 수 있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은 우리 박홍식 회계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소득이 있으면 담은 10원 아니면 뭐 몇천 원이라도 내는 것이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정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을 우리는 존중해주고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기본적인 가치관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미용의 진정 토크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다음 순서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